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해외영업실의 최병용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채권 금리, 기준금리, 그리고 관련된 상품에 대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매주 즐겨보는 자료 중에 하나인 테이바의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원작자가 어떤 분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바랩스의 강승희 대표님 한번 모시고 오늘 자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표님의 자료를 너무 열심히 읽고 있어서 구독자라서 알고 있는데 대표님 간단하게 한번 시청자들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래전에 은행에서 이자율 파생 상품이랑 그다음에 외환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95년도에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 옵션 프롭 트레이딩도 하고 그다음에 ELD, ELS 이런 거 이제 해지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있었고 홍콩에서도 있었고 시티은행, 스탠차 있다가 KB증권 있다가 지금 현재는 테이바랩이라는 퀀트 리서치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봤던 그 테이바의 생각이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시간에 좀 대표님을 모시게 된 계기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 특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FOMC, 페드 뭐 예전에 생소했던 단어 뭐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24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주식 및 투자 상품, 선물도 마찬가지로 해서 영향도가 크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미국 24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리가 되게 유행이 된 게 작년에 ETF들에서 TMF, TLT라는 게 되면서 개인들이 금리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선물 같은 경우도 금리 선물들은 보통 채권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단위도 다르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른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금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주식도 또 반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많이 다르죠. 올라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내려가고 이 방향들이 달라서 솔직히 금리 전망을 마친다고 해서 또 주식을 잘 마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물음표도 많이 던져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미국 금리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 금리를 전망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FOMC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페드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이번에 내릴 거야 아니면 올릴 거야 아니면 유지할 거야 이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라는 건 만기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기들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6월 달에 지금 이제 3월에 곧 FOMC가 다음 주에 있지만 그때는 동결이라고 다 얘기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6월 달에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할까 안 할까?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얼마나 할까? 아니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금리 인하 확실히 대중의,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24년에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제 금리 전망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FOMC, 뭐 페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기관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요소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전망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 미국 금리는 누가 결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페드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로 바뀌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페드도 시장 눈치를 보면서 또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니까요. 근데 결국 페드라는 곳은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자기 맘대로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서 미국 경제가 좋게 만드는 거가 목표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그 페드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내릴지
올릴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 이런 은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할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란 곳은 너무 넓잖아요. 각 주별로 은행도 다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다 있는 거고 그 페더럴 하는 그 각 지역별이 다 모여서 같이 FOMC라는 회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라는 이름으로 페드 리저브라는 형태로 이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OMC에서는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고용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을 다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미국 경제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다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경제가 좋게 되는 방향으로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드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투자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장을 늦추는 효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집 살 사람도 빨리빨리 더 사고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고용도 촉진되고 그러면 경기가 부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를 예상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주식이랑 다른 부분은 뭐냐면 주식은 굉장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금리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페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목표에 맞춰져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최대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제일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당한 장기 금리,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장기 금리도 예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QT, QE 이런 단어처럼 장기 금리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만을 딱 보면 고용 좋게 만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는 거 싫어한다. 이 두 가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번 그 저희 시황이라든지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 네, 그게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 같은 경우 연방준비제도에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스템에서의 장기 목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전략 성명서라는 게 정확히 딱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한글을 딱 정확히 번역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출처를 딱 눌러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PC도 우리가 되게 맨날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아예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PC로 해서 연간 변화율 2%에 맞추는 걸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하고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할게 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거를 지향하며 이렇게 이걸 목표로 해 라는 거를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라고 딱 적어서 그 펄러시를 어떻게 결정해 라고 딱 정해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완전하게 되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가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금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페드가 올리면 나머지도 따라가고 내리면 따라서 내려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페드가 그 두 가지를 볼 때 뭘 보냐 할 때 결국 경제 지표를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어떤 게 순서적으로 제일 많이 보느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성장률 GDP 성장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CPI, PPI, PC가 있는데 거기 스테이트먼트에 딱 있듯이 PC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PC가 중요하지만 PC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CPI, PPI에 다 나오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조절해서 하니까 그 두 개가 나오면 PC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해놓고 포지션을 잡는 거죠.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난판 페이롤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 그래서 몇 명이 취업이 됐고 몇 명이 취업이 안 됐고 그러면 얼마나 돈을 또 벌었고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좋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다. 그다음에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이 심리에 따라서 결국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실업이 일어났어요. 잘렸는데
돈을 적게 쓰겠죠. 적게 쓰겠죠. 소비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들이 신뢰 지수에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이제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GFC라고 불리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가 국채를 막 사주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금도 그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급을 조절하면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정부의 좀 직접적인 개입적인 개입에 부분을 가깝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기채를 갖다 원래는 지금 이거는 그 은행 간 페드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은행 간 거래하는 하루짜리 금리예요. 근데 하루짜리 금리를 움직여서 뒤에 20년, 10년짜리 금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못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걸로 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뒤에 쪽 것도 내가 건들 수 조금 있게.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서 보통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3월 달엔 발표를 해요. 2월 달엔 안 했고요. 이제 12월 달에 했던 게 이제 그 경제 전망은 최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중에서 다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점도표라는 걸 찍고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걸 투표하는 사람들끼리 점을 막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냥 단지 확률이 좀 높다. 네, 아,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페드 가치라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둘 중에서 누구를 믿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근원이 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전망에서 지표들, 나오고요. 여러 네, 지표들 지표들. 말씀하신 근데 거죠. 그 지표들도 정확하게 그 서머리라고 발표된 지표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라인이 GDP예요. GDP 변화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PCE 나오고요. 그 밑에는 코어 PC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들이 찍어봐. 그리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딱 숫자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경제지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형태를 발표하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경향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특히 금리 부분은 경향성을 보셔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서베이를 해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이쪽으로 쏠렸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근데 전체 추세는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3개월 평균을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전체 추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추세가 없이 막 옆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는 그럴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모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추세가 생겼을 때 그쪽에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기는 항공모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좀 작은 배고 경기는 큰 배. 금리는 큰 배고 그리고 이제 큰 배는 이제 금융기관들 보험사, 연기금 이런 데들이 움직이는 거래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해서 우리는 개인은 살짝 따라가서 방향을 맞춰서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향을 조절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은 뭐 작전도 하고 많이 하지만 금리 부분은 아무도 작전할 수 없어요. 금리가 저도 처음 이런 해외 선물을 배우고 할 때 뭐 에너지 상품 뭐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그 선배님들 및 고수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리는 이거는 최종의 영역이다. 굉장히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도 힘들고 그 내가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켓 드라이버들이라고 부르는 미국 경제 지표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뭐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HTS도 다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올 텐데 그 찾아보는 그 데이터들 자체들을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플롯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많아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국 각 나라별로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형태들이. 그래서 이 드라이버 쪽에 가서 보시면 제일 메뉴에 커런시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스탁마켓,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실업률, 네. 그 다음에 난판 페이롤이 고용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CPI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똑같은 돼 있죠. 순서네요. 네, 순서도 똑같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페드가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걔가 보는 대로 왜냐하면 결정하는 사람이 보는 대로 어떤 생각을 그분들이 하실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채권 선물을 하시던 그리고 채권 금리 특히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금리 경제의 쪽은 방향성을 네. 읽는 이런 걸로도 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금리 같은 경우는 꼭 트레이딩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선물을 뭐 예를 들자면 금리 선물을 조그맣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금액이 싸서. 네. 근데 한두 계약씩 그냥 사서 놓고 실제로 P&L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조금 더 금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도 좀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개별 종목 뉴스만 보고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그림이 중요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항공모함의 네, 움직임. 항공모함이니까. 네. 큰 배가 뭐 이 방향 가고 있는데 안에서 움직여봤자 큰 배가 움직이는 거 안에 있는 그 거잖아요. 안에서 움직이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누가 함부로 손을 대기. 손을 댈 수 없다. 주식은 좀 손을 대잖아요. 그쵸. 네, 그거에 반해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스닥,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쉽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보고 있고 쉽지 않겠죠. 네. 정책이죠. 네, 정책인 때문에. 부분이기 네,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잠깐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코노믹 칼렌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있는 화면을 그냥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1년 동안을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5년치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5년치를 쭉 보면은 쭉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네. 2000년도에, 급등을 2020년도에. 했나? 이게 코로나 때인 네, 걸로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네, 코로나 딱 되자마자 저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네, 저런 경우가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얘기할 때 뭐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현금 비중이랑 레버리지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된다는 게 잘못해서 레버리지가 컸을 때는 저런 경우에 한 번에 털려요. 내가 10년을 벌었어도 한 번에 털려요.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털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결국은 레버리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가정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